现在欢迎您来到高白手世界。 요즘 중국은 1년 중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3월 4일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정협이 개막을 했고 5일에는 전국인민대표회의 전인대가 개막을 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민들한테 전인대라고 이야기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한국이나 일본 언론에서 전인대라고 편의상 줄여서 부르는 겁니다. 정협과 전인대는 두 가지 회의라는 뜻에서 양회라고 부르죠. 보통 3월에 하는데 코로나 때만 잠시 5월에 했던 적이 있고 올해 회의 기간은 각각 일주일로 정해졌습니다. 소수의 권력이 강화될수록 회의 기간이 점점 짧아지는 경향이 보입니다. 정협위원회 숫자는 매년 변동이 좀 있기는 하지만 보통 2,000명 이상입니다. 각 분야의 엘리트를 위원으로 선정하기 때문에 유수의 기업인, 견자단 같은 영화배우, 야오밍 같은 스포츠 스타들도 포함됩니다. 성룡도 한 10년 전쯤에는 정협위원이었죠. 그래서 중국에서 나 정협위원이야는 어떤 한 분야에서 중국 정부의 인정을 받을 정도로 명사라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 애가 EPL에서 지금 손흥민급으로 활약을 하고 있다면 은퇴 후에 충분히 정협위원이 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정협은 전국인민대표회의에 각종 자문이나 의견을 제시합니다. 우리로 치면 국가의 정책자문위원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권력은 전혀 없는 명예직이죠.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인원이 2,800명에서 3,000명 정도 되는데 공식적으로는 중국 최고 권력기관입니다. 입법권, 법률 공표도 하고 헌법 개헌도 할 수 있고 국가 예산 심사 및 고위직 임명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국회하고 대통령의 일부 권한까지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명목상이고 실제로는 공산당이 정한 대로 따르는 거수기일 뿐이죠. 이렇게 매년 3월만 되면 5,000명에 달하는 중국 각 분야의 엘리트들이 베이징에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물론 양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가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건 바로 전인대 개막일에 국무원 총리가 발표한 2024 국무원 정부 공작 보고입니다. 작년 중국 정부의 업무가 어떻게 마무리되었다. 올해는 어떤 목표를 이루겠다는 것을 만천하에 공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올해 중국의 행동과 의도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꼭 알아야죠.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이 중국 정부 업무 보고까지 신경 쓰기에는 대부분 생업이 많이 바쁘시죠. 그래서 제가 대신 알려드리기 위해서 온라인에 올라와 있는 업무 보고도 두세 번 듣고 연설문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올해는 50분 정도 발표를 하더라고요. 발표자인 국무원 총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면 중국 최고 권력 7인의 상무위원 중 시진핑 주석 다음이 바로 총리입니다. 즉 중국 전체 권력 넘버 2죠. 그리고 현재 중국 총리는 리창입니다. 그동안 리창 총리가 말을 길게 하는 걸 별로 들어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유심히 들어보니까 이 발음들을 다 이렇게 발음하더라고요. 제가 언어 전공이 아니라서 정확하게는 모르는데 이걸 건설음이라고 하죠. 혀가 R 발음할 때처럼 말려야 되는데 절강 사람이라서 그런지 발음이 그렇게 좋지는 않더라고요. 반면 고 리커창 전 총리의 발음은 굉장히 정확했습니다. 2024년 중국 정부 공작 보고는 2023년 결과 보고, 2024년 정책 필요성 제기, 2024년 구체적인 목표 이렇게 총 3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2023년 결과 보고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업무 회고, 지난 1년은 전면적으로 당의 제20차 전국 대표회의 정신을 실천하는 원년으로 현 정부가 법에 따라 직책을 수행하는 첫 번째 해였습니다. 예외적으로 복잡한 국제 환경과 어렵고도 무거운 개혁 발전 안정화 임무에 직면하면서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당 중앙은 단결하여 전국의 모든 민족, 인민을 이끌며 외부 압력을 버티고 내부 어려움을 극복하며 힘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코로나의 예방과 통제가 안정적인 단계로 접어들며 중대한 결정적 승리를 얻었고 연간 경제사회 발전 주요 목표 임무를 훌륭하게 완성했으며 고품질 발전을 견고하게 추진하고 사회 전반적인 정세 안정을 유지하며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 견고한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경제의 전반적인 반등, GDP는 126조 위안을 초과한 5.2% 성장으로 세계 주요 경제체 중 선두권입니다.
도시화읍의 신규 고용은 1244만 명이며 도시화읍의 실업률은 평균 5.2%, 소비자 물가는 0.2% 상승, 국제 수지는 기본적으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제 성장률을 기준으로 보면 2023년 5.2%는 결코 나쁘지 않은 수치입니다. 일본은 2.8%, 한국은 2.4%밖에 안 되니까요. 또한 중국의 경제 규모가 이미 17조 달러에 달해 미국에 이은 2위라며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영상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댓글이 있더라고요. 물론 중국이 지난 75년 동안 빠른 성장을 해온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평균 소득은 1만 2천 달러에 불과하다는 걸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경제 규모만 크면 뭐합니까? 내실이 있어야지.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어야죠. 중국 전임 총리가 공식적으로 중국 인민 6억 명의 월 소득이 18만 원 이하라고 공언했었죠. 만약 이 댓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중국 경제가 정말 좋다면 왜 그 많은 조선족들이 한국에 와서 생활을 하겠습니까? 전혀 앞뒤가 안 맞는 소리죠. 대한민국은 1948년, 중국은 1949년에 건국되었습니다. 불과 1년밖에 차이가 안 나죠. 그런데 한국은 이미 소득 3만 달러 이상의 선진국이 되었는데 왜 중국은 아직도 1만 달러에 머물러 있을까요? 인구가 너무 많아서 그렇다?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평소 주장하던 것처럼 공산주의 정치 제도가 정말 그렇게 우수하다면 지금쯤은 최소한 소득 2만 달러 언저리에는 가 있었어야죠. 더불어 한국이 지금 중국처럼 소득 1만 2천 달러 수준일 때는 1995년인데 그때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9.6%였습니다. 즉 최근 들어 많아진 중국 경제에 대한 비판은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약 2배 정도의 성장밖에 못했기에 폭망이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중국은 아직 중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경제 성장 동력이 급격하게 약화되고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겁니다. 중국 경제가 얼마나 어려우면 작년 10월 말 시진핑 주석이 노력할 테니 미국과 함께 가고 싶다고 읍소까지 했겠습니까?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돌아온 대답은 뭐였습니까? 시진핑은 독재자였습니다. 여기까지 설명을 듣고도 아직도 중국 경제가 대단히 강하고 훌륭하다는 자부심이 느껴집니까? 그런 걸 보고 바로 전혀 현실성 없는 정신승리라고 부르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작년 5.2%의 성장을 했다는 중국 정부의 발표는 과연 믿을 수 있는 걸까요? 중국 GDP의 최소 25%, 최대 30%를 차지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작년 연간 침체를 거듭했으며 지금도 빈집이 너무 많아서 난리가 난 상황입니다. 더불어 중국 인민들 자산의 70%가 부동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동산 가격 하락은 인민들의 소비 심리를 급격하게 냉각시킵니다. 그리고 떨어진 소비력은 자연스럽게 물가를 하락시키죠. 그렇게 애플, 아이폰 좋아하던 중국 인민들도 이제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치 않아졌는지 할인을 해도 잘 팔리지 않습니다. 수요 둔화가 비정상적으로 장기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비가 안 되니 기업들의 실적도 좋을 수가 없겠죠. 그로 인해 중국 증시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게 뭡니까? 바로 돈이죠. 국내 주식 투자자의 일본, 중국 주식 보유 현황을 보면 투자금 기준 이미 작년 8월에 역전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초 니케이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죠. 반면 대중국 외국인 직접 투자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인데 도대체 중국이 어떻게 작년 5.2%의 성장을 했다는 걸까요? 엘사의 바도르처럼 국가적으로 비트코인이라도 샀다고 하던가요? 그게 아니라면 5.2%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경제 성장률입니다. 현대화 산업 시스템 건설의 중요한 진정 달성, 정통 산업의 전환과 고도화를 가속화하고 전략적 신흥 산업이 왕성하게 발전하며 미래 산업은 질서 있게 배치되어 선진 제조업과 현대 서비스업이 깊게 융화되며 일부 중대 산업의 혁신 성과가 국제 선진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국산 대형 항공기 C919가 상업 운항에 들어갔으며 국산 대형 크루즈선이 성공적으로 건조되었고 신에너지 자동차의 판매량이 전 세계 60%를 초과했습니다. 대외 무역의 안정적인 규모와 우수한 구조를 촉진하여 전기 자동차, 리튬 배터리, 태양광 제품, 새로운 3가지 제품의 수출이 거의 30% 증가했습니다. C919는 대부분 서방의 기술로 만들어진 항공기입니다.
이 정도로 중국 기술이 사용되지 않을 거라면 굳이 뭐하러 만들었나 싶기도 한데 관건은 앞으로 얼마나 국산화율을 올릴 수 있는가에 있겠죠. 중국이 워낙 큰 영토와 많은 인구가 있기 때문에 내수용으로는 충분히 다수가 도입될 수 있겠지만 과연 국제항공시장에서 얼마나 팔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오로지 제품 경쟁력만으로는 수출이 힘들 것 같고 태국이나 미얀마 등 정치 경제적으로 특수관계인 국가들을 목표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 2차 전지, 태양광 수출이 30% 증가했다고 하죠. 모두 한국하고 직접 경쟁 상황인 산업들입니다. 과거 중국은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해 값싼 인건비를 바탕으로 제품화한 후 수출하는 가공무역 중심이었기에 중국의 성장은 그대로 한국에게도 이익이었지만 중국의 기술이 올라갈수록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중국 경제의 부상은 무조건 한국 경제의 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절대 분업이나 공동 성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한국 기술자와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갔는지를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천만다행인 건 그나마 미국의 기술 제재로 인해 중국이 상당히 주춤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미국의 자국 우선주의, 기술 보호주의, 내부 공급망 확보 정책으로 인해 우리가 보는 피해가 만약 10이라면 중국이 보는 피해는 100 이상이기 때문에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다시 재선에 성공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잘된 일입니다. 그리고 중국 정부 공작 보고에 따르면 중국 기업들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일부 중대 산업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했다고 하는데 정말 그랬다면 당연히 수출도 늘어났어야 하겠죠. 2023년 연간 상품 수출입 총액은 41조 7,568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겨우 0.2% 증가했습니다. 이 중 수출은 23조 7,726억 위안으로 0.6% 증가했고 수입은 17조 9,842억 위안으로 0.3% 감소했습니다. 수출입 관련 좀 더 자세한 내역을 보면 가공무역의 수출입 9%, 수입은 11.3% 감소했습니다. 전체 수출입이 겨우 0.2% 증가했다는 점과 가공무역의 수출입이 가파른 감소세를 보인 이 통계가 보여주고 있는 명확한 사실은 팬데믹 기간 동안 중국의 지나친 정치 방역, 도시 봉쇄로 인해 생산에 큰 차질을 빚었던 다수의 글로벌 기업들이 이제 자신들의 공급망에서 중국을 아예 제외시켰다는 것입니다. 즉, 언제 또 정치적인 결정으로 인해 공급망이 흔들릴 바에는 애초에 중국을 제외하고 사업을 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작년 중국이 엔데믹으로 돌아섰는데도 전혀 기저 효과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이테크 제품의 수출은 5.8%, 수입은 5.2%가 감소했습니다. 미국의 대중첨단 산업 제재 역시 점점 더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주요 수출 품목을 보면 구리가 무려 36.2%나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중국 내 수요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수출이 증가한 것이죠. 즉, 중국 건설 경기의 악화와 제조업 생산 및 투자가 줄었다는 정확한 방증일 것입니다. 반면 자동차는 수출 차량이 57.4%나 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국산 전기버스를 보조금 줘가면서 수입하고 있죠. 그 결과 현재 국내에는 국산 전기버스보다 중국 수입산 전기버스가 더 많은 상황입니다. 이거 환경부에서 보조금 주는 거죠. 담당 공무원 잡아서 조사를 하고 수입업체도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합니다. 한국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는 중국에서 보조금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은데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은 수출액으로 봤을 때 전년비 증가율이 76.8%나 된다는 겁니다. 즉, 중국 자동차 수출 모델의 고급화, 고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이제라도 의무적으로 각 지자체 내 국산 전기버스의 사용 비율을 강제해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주요국 무역 증감 현황을 보면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 향 수출이 다 줄었습니다. 특히 미국 8.1%, 유럽연합 5.3% 감소는 굉장히 뼈아픈 성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특이한 점은 러시아향 수출은 무려 53.9%나 늘었다는 겁니다. 즉, 서방 기업들이 떠난 자리를 중국이 채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러시아는 푸틴으로 인해 중국의 경제 식민지로
전락하게 된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세계 경제는 회복이 약하고 지정학적 정치 충돌이 격화되며 보호주의와 일방주의가 증가함으로써 외부 환경이 우리나라 발전에 주는 악영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국내적으로 3년간의 코로나 쇼크를 겪으며 경제 회복 발전 자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누적된 심층적 모순이 가속화되며 드러났고 수많은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들이 뒤따랐습니다. 외부 수요 하락과 내부 수요 부족 상황이 발생하며 주기적 구조적인 문제가 공존했고 일부 지방의 부동산, 지방 부채, 중소금융기구 등 숨겨진 리스크가 드러났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홍수, 태풍, 지진 등의 심각한 자연재해를 겪었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성과는 근본적으로 시진핑 총서기가 키를 잡아 인도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과학적 지도,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의 견고한 영도의 결과이며 전 당, 전 군, 전국 모든 민족 인민이 단합하여 분토한 결과입니다. 여기까지가 2024년 중국 정부 보고의 첫 번째 부분인 2023년 결과 보고입니다. 이제는 중국이 국내 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작년 내내 중국 경제에 대해 걱정스러운 의견이 나올 때마다 중국 지도층은 별거 아니라는 듯이 반응했었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정확하게 현실을 인지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중국은 1978년 개혁 개방을 시작했지만 1989년 국내 정치 상황의 급변화로 인해 주춤했다가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 이후 급격한 발전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흐른 지금 또다시 지나친 정치 방역과 도시 봉쇄로 인한 소비 심리 냉각, 출산율 저하, 글로벌 공공망에서 중국 기업 제외 등의 상황으로 중국 경제가 위기의 초입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결국 공산주의라는 특유의 정치 제도로 인해 다수 인민에게 이론 방향이 아닌 기득권층의 권력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국가의 중대 사안이 결정되기에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이번에도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 때처럼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까요? 중국이 경제개발 초기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주 요인은 많은 인구와 비교적 가성비 있는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조업 때문이었습니다. 괜히 그동안 세계 공장이라고 불렸던 게 아닙니다. 물론 지금도 세계 제조업 생산품의 28.4%를 담당하는 압도적인 1위입니다만 고성능 제품들은 대부분 중국 브랜드가 아니라 글로벌 기업들의 위탁 생산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타고 다니는 차, 보는 TV, 사용하는 휴대폰, 컴퓨터의 CPU, GPU, 램 중에서 중국 생산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중국 브랜드의 제품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애플 제품들을 보면 이런 상황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상징적인 문구가 있죠. 즉, 중국 자체 브랜드들은 아직도 대부분 노동 집약형의 저렴한 제품들이라는 게 중국이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장애물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규모는 크지만 기술력은 아직 세계 최고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일본의 경제 버블 시기인 1989년 시총상위 10대 종목을 보면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금융권이 7개, 준공기업이 2개였습니다. 즉 자산 거품으로 인해 덩치만 급격히 커졌던 거죠. 반면 지금의 일본은 어떻습니까? 토요타, 미쯔비시, 키엔스, 소니, 시네츠화학 절반이 제조업입니다. 확연히 과거의 일본과는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의 중국은 어떻습니까? 시총상위 10개사를 보면 상업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은행 업종이 4개, 차이나 모바일은 통신사, 페트로차이나는 석유, 주유소, 알리바바 핀더더는 온라인 쇼핑몰, 텐센트는 한국의 카카오죠. 마지막 마오타이는 고량주 생산 기업입니다. 놀랍게도 상위 10개사가 모두 내수 기업입니다. 그나마 제조업이라고 볼 수 있는 회사도 마오타이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중국의 성장이 많은 부분 14억 명에 달하는 엄청난 머릿수에 기반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게 바로 오늘날 중국 기업 경쟁력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미국과의 패권 경쟁, 기술 경쟁을 시작했는지 아직도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상위 10개 기업 중에서 쿠팡 하나를 빼면 모두 국제 경쟁력을 갖춘 제조기업입니다. 이게 바로 땅 작고 자원 없고 인구 적고 주변 강대국에 둘러싸여 고난을 겪던 한국이 오늘날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주요한 이유입니다. 올바른 방향으로 대한민국을 이끈 지도자와 훌륭한 기업을 만들어낸 기업가와 기업가 정신,
그리고 근면 성실한 근로자인 여러분과 여러분의 부모 세대가 같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거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내수시장과 부동산으로 쌓아올린 중국의 경제는 이제 심각한 어려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바로 발전의 원동력이었던 그 거대한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인구는 2020년부터 감소가 시작되었고 2023년에는 연간 208만 명이 줄어들면서 인도에게 세계 1위 인구 대국의 자리를 물려주었습니다. 중국 인구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60세 이상 인구가 이미 3억 명에 근접했기에 앞으로 사회보장 비용인 양로금과 건강보험의 정부 부담 금액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두 번째, 남성이 여성보다 3천만 명 이상 더 많을 정도로 극심한 남성 우월주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6세에서 40세 사이 결혼 정년기 인구로만 따져보면 남성 인구가 4천에서 5천만 명 정도 더 많아서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중국 사회는 결혼하지 못하는 남성들로 인해 지금하고는 차원이 다른 매우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세 번째, 매년 1,000만 명씩 쏟아져 나오는 대졸자입니다. 올해는 1,179만 명 예정입니다. 지금 졸업하는 인민들은 2001년 전후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당시 매년 출생아 수는 1,650만 명 정도입니다. 대학 진학률이 72% 정도 나오죠. 그리고 2019년에 태어난 신생아가 1,465만 명이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는 크게 감소하기 시작해서 2023년에는 902만 명까지 줄었습니다. 불과 4년 만에 반토막이 난 거죠. 1,465만 명, 현재 대학 진학률 72%를 적용하면 1,055만 명입니다. 그럼 중국은 지금부터 이 아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인 2040년대 초까지 15년 이상 매년 대졸자 1,000만 명이 계속 취업시장으로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대졸자들이 원하는 좋은 직업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고부가가치 산업의 육성은 미국과의 패권 경쟁으로 인해 이미 막혀있는 상태죠. 그럼 높은 기대와 현실 사이에서 취업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한국은 인구 5천만 명인데도 삼성, 현대, LG, SK, 롯데 등의 대기업에 취업하기가 정말 힘들죠. 반면 중국은 인구가 14억 명이나 되는데 민간 제조 대기업 중에서 괜찮은 회사는 2차전지, 비아디, 링더스타일, 화웨이, 샤오미, 찐동팡 정도밖에 없습니다. 작년 한국의 학계 출산율이 0.7이었죠. 중국은 2022년 기준 1.07이었습니다. 한국이 더 낫죠. 그래서 한국이 더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중국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은 그래도 선진국이지만 중국은 중진국 상태에서 몇 년 안에 우리처럼 출산율이 소수점대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이 중국처럼 소득이 1만 2천 달러 근처였던 1995년에 한국의 여성 1인당 출산율은 1.6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벌써 1.07명으로 떨어진 거죠. 즉 경제발전 단계를 기준으로 보면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고령화, 저출산 상태에 들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고령화, 저출산 등의 원인으로 소비 심리가 식으면 자연스럽게 부동산 시장 역시 주춤하게 됩니다. 떨어진 부동산 가격은 다시 중국 인민들의 소비 심리를 차갑게 어리겠죠. 그렇다고 정부 주도로 인프라 건설, 도심 재개발 등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도 없는 게 중국은 이미 GDP 대비 엄청난 부채를 끌어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팬데믹 당시 중국 지방정부가 코로나 검사 및 격리 조치와 관련된 비용을 조달하면서 채무가 급증한 부분도 심각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18년 18조 위안이었던 지방 부채는 2023년 약 40조 위안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명확하게 드러난 부채만 가지고 집계한 것입니다. 숨은 부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지방정부의 자금 조달용 특수법인의 부채입니다. 중국 지방정부는 인프라 시설을 건설할 때 특수법인을 만든 뒤 그 법인이 채권을 발행하는 식으로 자금을 조달합니다. 지금 이 표를 보면 공식적인 지방정부의 부채보다 훨씬 많은 65조 위안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악화된 재정으로 인해 향후 여러 가지 인프라 사업에 자금을 투입할 여유가 없을 것이고 이 부분이 또 중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보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항상 많은 경제학자들이 하던 이야기가 있죠. 언제 중국이 미국을 넘는 경제 규모 1위 국가가 되는지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2032년에 추월할 것이다. 아니다. 2042년이다. 이러면서 점점 더 늦춰지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하기에는 아마 여러분들의 이번 생에서는 그런 상황을 보기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1980년대 일본이 미국을 넘을 것이다.
1990년대 유럽연합이 미국을 넘을 것이다. 2000년대 중국이 미국을 넘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의 예측이 있었지만 모두 공허한 말이 되었죠. 사사건건 미국과 충돌하던 중국의 태도에 뚜렷한 변화가 보이기 시작한 것은 바로 작년 말부터입니다. 작년 10월 말에는 시진핑 주석을 대체할 수 있는 유일한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던 리커치앙 전 국무원 총리가 갑자기 심정지로 세상을 떠납니다. 굉장히 높은 수준의 철저한 건강 관리를 받는 중국 최고위층 출신으로서는 굉장히 의아한 일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내부 단속이 된 후 작년 11월 시진핑 주석은 미국을 방문해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그 시기를 전후로 중국 정부는 1985년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찾았던 젊은 날에 시진핑 주석의 사진까지 적극적으로 공개하면서 이미지 정치에 나섰습니다. 나는 원래 미국의 오랜 친구였다. 중국과 미국은 원래 친한 사이라는 걸 강조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더불어 미중 군사 대화의 걸림돌이었던 리샹푸 중국 국방부장을 불과 임명 8개월 만에 해임하는 선물까지 미리 미국에게 안겨주었습니다. 2018년 리샹푸가 중국 장비발전부의 책임자였을 때 수호이 35 전투기 열대와 S-400 방공미사일 시스템, 사드 시스템하고 유사한 방어 체계를 중국에 도입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러시아 제재법을 위반함으로써 제재 대상에 올라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재선에 성공한다면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 전에 최대한 미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과연 중국이 정치 제도에 큰 변화 없이 현재의 난관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4년 경제사회 발전의 총체적 요구와 정책 방향. 올해 주요 발전 목표는 국내 총생산 5% 정도 성장, 도시와 읍의 신규 고용 1,200만 명 이상, 도시와 읍의 실업률 5.5% 정도, 소비자 물가 상승 3% 정도, 주민소득 증가와 경제 성장의 동보, 국제수제의 기본적 균형 유지, 생태환경 질의 지속적인 개선입니다. 중국은 작년 그렇게 경제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5.2% 성장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신규 고용 1,200만 명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건 중국 정부가 GDP 1%당 신규 고용 창출 인원을 240만 명 정도로 보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바람이죠. 이건 통계에 기반한 것도 아니고 과학적인 예측도 아니고 그냥 민속 신앙 같은 느낌입니다. 작년 중국 정부는 실업률 통계 때문에 매우 곤란한 상황에 빠졌었습니다. 지난해 6월 청년 실업률이 22.3%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저치를 나타냈기 때문입니다. 세간의 우려가 쏟아지자 중국 국가통계국은 매달 공개하던 통계에서 청년 실업률을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저 22.3%라는 실업률 통계조차 고의적으로 낮춘 수치가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면서 논란은 더욱 격화되었습니다. 베이징 대학 국파원 장딴딴 부교수는 찰신 왕에 올린 글에서 지난 3월 통계국 자료에 16세에서 24세 인구는 약 9,600만 명으로 이 중 3분의 2가 비노동력이라며 재학생, 일하기를 꺼리는 사람 등은 취업과 실업 인구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6,400만 명의 비노동력 중 약 1,600만 명의 비재학생은 대부분 누워있거나 일하지 않거나 노후를 갉아먹는다며 만약 이 부분도 실업 상태로 계산하면 청년 실업률은 46.5%가 될 것으로 봤습니다. 즉 구직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1,600만 명을 실업 통계에서 아예 제외하고 계산한 청년 실업률이 22.3%이며 만약 포함해서 계산했다면 실제 청년 실업률은 46.5%에 달할 것이라는 것이 베이징대의 분석 결과입니다. 향후 중국 청년 실업률이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중요한 이유는 매년 대졸자만 1,000만 명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인민들이 바라는 건 단기적으로 몇 달밖에 할 수 없는 일자리나 저임금의 일자리가 아니라 높은 소득,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의 일자리를 원하는 거죠. 과연 대졸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얼마나 만들어질 수 있을까요? 향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중국의 최고 권력자가 변경되지 않는 이상 실제로는 2에서 3%라고 해도 2040년까지는 계속 5% 전후의 성장을 했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2019년에 태어난 중국의 신생아는 1,465만 명이었으니 2040년 초반까지 앞으로 적어도 15년 이상은 1천만 명 이상이 배출되겠죠.
따라서 5% 정도의 성장을 했다고 발표해야 매년 2천만 명 이상의 신규 고용을 흡수할 수 있는 성장을 이뤘다고 선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렇게 발표해야 본인들이 중국 경제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선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적자율은 3%로 안배되어 있으며 적자 규모는 4조 600억 위안으로 전년 초 예상보다 1,800억 위안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재정 수입은 지속적으로 회복,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자금 조달 등을 고려하면 일반 공공 예산 지출 규모는 28조 5천억 위안으로 전년비 1조 1천억 위안이 증가했습니다. 지방정부 전용 채권은 전년비 1천억 위안 증가한 3조 9천억 위안을 안배할 예정입니다. 강국건설과 민족부흥의 과정 중 일부 중대 프로젝트의 건설 자금 문제를 시스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몇 년 연속으로 초장기 국채를 발행하여 국가의 주요 전략 실현과 중대 영역 안전 능력 건설에 전용할 계획이며 올해 먼저 1조 위안을 발행합니다. 적자 재정이 불가피하다는 내용입니다. 과연 이렇게 과도한 빚을 지면서 경제를 안전하게 지탱시킬 수 있을지 점점 더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중국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동산과 대형 인프라 건설을 통해 경기를 부양해왔지만 이제 불황에 잔뜩 움츠린 인민들은 더 이상 부동산에 투자할 자금이 없고 대형 인프라 투자 역시 막대한 채무를 쥐고 있는 지방 정부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2020년 중국 각 성별 중앙정부의 세금 보조 정도를 나타내고 있는데 플러스는 보조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낸 지역이고 마이너스는 낸 세금보다 더 많은 보조금을 받았음을 뜻합니다. 동부 연안은 플러스이지만 내륙 쪽은 모두 마이너스를 보여주고 있죠. 즉 중국이 개혁 개방을 선언한 지 40년도 넘게 지났지만 아직도 내륙 지방의 발전은 충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한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 2016년 중앙정치국 회의 발표문에 처음 등장한 이후 최근까지 줄기차게 언급했었는데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냉각되면서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만큼 중국 부동산 시장의 위기가 심각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꺼내든 경기 부양 카드는 성중촌이라고 불리우는 도시의 빈민가 정비 사업입니다. 2014년 국무원이 발표한 도시 규모 구분 기준 조정에 관한 통지에 따르면 도시의 상주 인구가 1,000만 명 이상인 도시를 초대 도시로 500만에서 2,000만 명 미만인 도시를 특대 도시로 지정했다. 2022년 10월 주택건설부가 발표한 2021년 도시건설 통계 영감에 따르면 상하이, 베이징, 현전, 충칭, 광저우, 청두, 티엔진, 우한 등 8개의 초대 도시가 있다. 항저우, 동관, 시안, 정저우, 난징, 지난, 허페이, 현양, 칭다오, 창샤, 하얼빈 등 총 11개의 특대 도시가 있다. 이런 도시들의 낙후된 지역을 재개발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을 살리겠다는 건데 이미 부동산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한 상태에서 거대 부동산 개발 회사까지 파산하면 과연 이러한 정책이 얼마나 중국 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서 가장 똑똑한 건 돈입니다. 중국인들조차 중국이 아닌 한국 부동산에 베팅하고 있다는 게 중국 경제 현실을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아닐까요? 초장기 국채를 발행해서 국가 전략 실현, 안정 능력 건설에 사용한다는 부분이 눈길을 끄는데 아마 타이완과 통일, 미국과 패권 경쟁, 내부 감시, 국방력 강화 등에 전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전인대에서 중국 정부는 올해 국방 예산을 7.2% 증가한 1조 6,700억 위안으로 발표했습니다. 중국은 그동안 경제적인 어려움과는 상관없이 꾸준하게 국방비를 증가시켜 왔는데 이번에 최초로 하나 300조 원을 도입하였습니다. 굶으면 굶었지 무력은 포기 못한다는 거죠. 하지만 미국 본토 직접 타격, 타이완 침공 시 미국 해군 함대를 저지하는 중요한 임무를 맡고 있는 중국 로켓군의 비리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작년 10월에는 임명한 지 8달밖에 안 된 리샹푸 국방장관을 퇴임시켰고 12월에는 로켓군 사령관과 전현직 부사령관, 남중국해 해군 사령관 등 모두 9명을 해임했다고 합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미사일에는 연료가 아닌 물이 채워져 있었고 일부 ICBM 사이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실제 발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라고 합니다. 중국의 고위 장성들은 지금 미국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중국 최고 지도부가 설마 진짜 미국과 싸우기를 원할 거라고는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방 예산은 충분하니 설마 진짜 싸우라고 하겠어 하면서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은 거죠. 미국 국방부에서 발표한 2023 중국 군사력 보고서를 보면 중국은 2030년까지 작전 가능 핵탄두를 1000기 이상, 2035년까지는 1500기가
넘어설 것이며 이 중 대부분은 미국 본토를 사정권에 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과 러시아는 5,000개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전에 배치되어 있는 숫자는 1,500기 정도라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의 목표는 향후 10년 내 미국, 러시아와 맞먹는 실제 핵 전력을 보유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핵무기들은 사실 만드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이후에 보관하고 관리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발생하죠. 중국은 패권 경쟁을 위해서 엄청난 부채를 스스로 만들고 있는 겁니다. 이제 2024년 국무원 정부 공작 보고의 마지막 부분인 올해 중국 정부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항상 하던 이야기들하고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2024년 정부 업무 보고 당 중앙은 올해 업무를 전면적으로 배치하였으며 우리는 이를 철저히 관철하여 구체화하고 주요 모순을 확실히 파악하여 병목 제약을 돌파하는데 전력을 다하고 각종 업무를 착실하게 수행할 것입니다. 현대화 산업 시스템 건설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신생산력 발전 가속화, 과학과 교육을 통한 국가 발전 전략을 철저히 실행하고 고품질 발전의 기초 버팀목을 강화, 국내 수요를 확대하는 데 힘을 쓰고 경제 양성 순환의 실현 추진, 심화 개혁을 확고히 하고 내생 동력 발전을 보강, 높은 수준으로 외부 개방을 확대하고 상호 이익을 촉진, 발전과 안전을 더 통일적으로 잘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중점 영역 위험을 해소, 삼농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농촌의 전면적인 부흥을 착실하게 추진, 도시와 농촌의 융합과 지역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진하고 경제 배치를 강력하게 최적화, 생태 문명 건설 강화, 녹색 저탄소 발전 촉진, 민생의 보장과 개선을 확실히 하고 사회 통치의 강화와 혁신, 인민들의 정신문화 생활을 풍부하게 합니다. 시진핑 문화사상을 깊고 철저하게 학습합니다.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을 광범위하게 실천합니다. 철학, 사회, 과학, 신문, 출판, 방송과 영상, 문학예술과 기록 보관 등의 사업을 발전시킵니다. 국가문화 디지털 전략을 철저히 추진합니다. 전 인민들한테 시진핑 사상을 공부하게 만들겠다는 거죠. 일단 학교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어록 등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문화상품, 영화, 드라마 속에서도 사회주의 가치관을 많이 포함시키겠다는 거죠. 이 목표를 달성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중국 문화의 국제 경쟁력은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요즘 세상에 재미있고 완성도 있는 작품을 만들어도 흥행이 될까 말까인데 누가 민주주의와의 경쟁에서 이미 밀려난 공산주의를 선전선동하는 작품을 보겠습니까? 우리는 일국 양제, 홍콩인이 홍콩을 다스린다, 마카오인이 마카오를 다스린다는 고도의 자치 방침을 계속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확고하게 관철합니다. 법에 따라 홍콩과 마카오를 다스리는 것을 견제하며 애국자가 홍콩을 다스린다, 애국자가 마카오를 다스린다는 원칙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홍콩과 마카오의 경제 발전, 민생 개선을 지지하고 자신의 장점과 특징을 발휘하고 적극적으로 광동, 홍콩, 마카오 대망구 건설에 참여하여 국가 발전의 전반적인 정세에 더 잘 융합되고 홍콩과 마카오의 장기 번영과 안정을 유지합니다. 지금 중국 정부는 중국의 지시를 잘 따르는 홍콩인에게 홍콩을 다스리게 하고 중국의 지시를 잘 따르는 마카오인에게 마카오를 다스리게 하기에 의미가 없는 말이죠. 광동, 홍콩, 마카오 지역권의 제조업, 금융업, 관광업은 그동안 중국 정부의 강력한 팬데믹 봉쇄 정책, 반간첩법의 도입으로 인해 폭락을 했는데 면목상의 지역 경제권을 만드는 게 이제 와서 무슨 큰 도움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타이완 문제 해결을 위해 신시대 당의 전반적인 전략을 견고히 관철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과 구이 공식을 유지하며 타이완 독립이라는 분열과 외부 개입을 결사 반대하고 양안 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을 촉진하며 조국 통일이라는 대업을 확고히 추진하고 중화민족의 근본 이익을 보호할 것입니다. 타이완 역대 총통들 중에서도 독립 성향이 가장 강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적어도 4년, 타이완 총통들은 보통 재선을 하니 8년 정도는 양안 관계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라이칭더는 지난 1월 10일 타이완 총통 선거 하루 전날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다고 합니다. 대만과 한국은 민주, 자유, 인권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요한 친구이고 둘 다 전체주의의 위협에 직면하고 있다. 내가 당선되면 한국과의 관계를 강화할 것이다. 신공국만 형성을 위한 안보 대화를 열고 인도태평양 보호를 위해 협력하려고 한다. 미국의 프렌드 쇼링을 지지한다. 미래에 대만은 한국과 손잡고 핵심 산업 공급망의 안보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미국의 반도체 개발 능력, 타이완의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제조 능력,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제조 능력이 합치면 세계
세계의 반도체 시장을 손쉽게 독점할 수 있죠. 우리는 시진핑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주의로 더욱 긴밀하게 단결해야 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위대한 깃발을 높이 들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지도 아래 신념을 갖고 진취적으로 개척하며 연간 경제 사회 발전 목표 임무의 완성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중국식 현대화로 전면적인 강국 건설을 추진하여 민족 부흥의 위대한 가업을 위해 꾸준히 분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중국 정부의 업무 보고에 대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